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정치 개입했습니다. 위증은 무죄 났습니다. 대장동 백현동도 지금 위례 1심에서 무죄가 관련자들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 날 사건이고, 대북송금 사건도 이번에 뭐 전준철 변호사냐 뭐 서민석 변호사 추천하면서 논란이 있었을 만큼 조작의 전형인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더해서 송영길 대표 사건, 노웅래 의원 사건, 이것까지도 저는 싹 다 들여다봐서 관련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을 서야 된다.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국회의 행동을 갖다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민주당의 그 대통령 공취모 공소 취소 모임을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국정조사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고, 그리고 기존의 정치검살 조작기소 특위는 활동이 끝나면 확대 개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김당국 대변인님, 공취모가 이제 당 공식 기구로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확대 개편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해부터 검찰 조작 수사 대응 TF가 있어서 한준호 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계속 활동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 숫자가 한 10여 명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왔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이심전심 정말 1심으로 이걸 확대 개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 모임 자체에 참여한 의원님들이 105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더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또 많으셨고, 또 국정조사와 또 공소 취소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에 당의 공식 기구로 해서 확대 개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소 취소와 어떤 대성에 대한 어떤 사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 모두 다 포괄해서 검찰의 조작 수사를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수사 감찰을 통해 밝혀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들이 검찰이 조작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공소 취소하면 될 일이죠.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을 놓고 뭐 친명이네 친청이네 막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공소 취소를 반대하겠나?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장윤미 대변인님,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치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이고 어떤 정치 투쟁처럼 비치는데, 105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전체 의원의 한 60%가 넘습니다. 65%인데 이렇게 특정 당파성을 띈다면 이런 볼륨의 모임이 구성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전제 사실은 지난 정부 내내 있었던 검찰 수사에 이재명 세 글자를 지으면 이 수사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인망식으로 아주 샅샅이 이 타겟팅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그런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 공소 취소라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국정조사든 입법권의 발동이든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는 민주당 내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외부에서 너무 무구한 정치적 해석을 낳으니까 아예 당내 기구로 편입한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당론으로 정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 몇 명이 탈퇴하기는 했지만 그 탈퇴한 것도 공소 취소 반대해서 탈퇴한 게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모임으로 변질되는 거 하는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서 탈퇴했다. 어제 김병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것은 충분히 당론으로 만들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군다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죠. 공소 취소를 만약에 이제 조작했다.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이재명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검사 가운데 한 명쯤은 좀 양심 선언도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요 문제를 굉장히 저는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우리가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무슨 뭐 유시민 작가는 너무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커진 면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확인, 처벌, 제도개혁 이게 원래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제도개혁의 문제고 앞에 있는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 그리고 관련자 처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이 검찰개혁도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공치모로 상징이 됐던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거 바로잡자라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제가 쭉 정리해 보면요.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정치 개입했습니다. 거기다 위증은 무죄 났습니다. 그 대장동 백현동도 지금 위례 1심에서 무죄가 관련자들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 날 사건이고 대북송금 사건도 이번에 뭐 전준철 변호사냐 뭐 서민석 변호사 추천하면서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거 조작의 전형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더해서 송영길 대표 사건, 노웅래 의원 사건 이것까지도 저는 싹 다 들여다봐서 관련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앞장을 서야 된다.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국회의 행동을 갖다가 국회의 무슨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바바 씨님께서요. 신변 왜 얼굴이 상했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소신 있게 펼쳐나가면 돼. 멋쟁이 신변 화이팅 하셨는데 왜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최근에 이 공치모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나요? 뭐 저는 그냥 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생각을 달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달리 하실 때 어떤 내용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의도 또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신 거 아닌가 싶고 예.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제 할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쇼인가요? 신인규 대표가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구독자가 좀 빠졌나요? 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아니 예. 요즘에 이렇게 막 그 내부적으로 막 싸우면서 어제도 지금 84만 7,500이니까 200명 넘게 지금 구독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나는 친청인데 친명 발언 나왔다고 빠지고 나는 친명인데 친청 발언 나왔다고 빠지고 나는 친청인데 친청 얘기 안 해줬다고 빠지고 나는 친명인데 친명 얘기 안 해줬다고 빠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친명 친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누가 친명이냐 친청이냐 물어보면 친정이라고 합니다. 친정 정의와 상식 편입니다. 야. 우리 정어리 TV는 예,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되죠. 저는 오늘 그래서 모든 이슈를 다룰 때 이게 정의에 맞는가,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가, 그게 제 기준이올시다. 예. 이걸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님의 뜻이 어딨냐를 가지고 이거 대통령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인이나 혹은 지지자나 혹은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석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진짜 아까 우리 정어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통합의 언어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공격하거나 분열하거나 분열시키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함께 가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3시에 사실 어제 오후에 법사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법안이 다 통과가 되지 못하고 광주 전남 통합법안만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2시 50분에 조선비지에서 청와대 민주당에 화났다라는 식의 기사를 뽑아가지고 제목을 썼더라고요. 완전히 오보인데 이거를 불과 40분 만에 대통령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트위터로 바로 잡으셨고요. 또 일부에서 왜 김민석 총리가 K국정 홍보 자문회의를 다니냐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유튜버나 지지자들이 있길래 대통령께서 그거 아니 총리가 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정책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트위터로 잘하고 계신다라고 트윗을 날리셨고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각자의 할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청와대 대통령 뜻을 어긋나게 하거나 기대 저버리는 것 없다. 서운한 거 하나 없다라고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정청래 대표를 칭찬하는 그런 또 트윗을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뭐 비명이냐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와 상식에 공감하시는 분들 혹시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럴 때 좋아요도 한번 누르고 갑시다. 자, 어제 김건희에게 전달 역할을 했죠. 통일교에서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았는데 1년 8개월 했어요. 근데 그걸 전해준 사람은 6년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래 뭘 뇌물을 받는 사람이 더 처벌을 받아야 상식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성배에 대한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일단 당시 통일교 특정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윤용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한 정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 존재는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가방을 주면서 자 이거는요 청탁용입니다. 예, 이거는요 청탁은 아니고 그냥 선물입니다. 다시 이거는 청탁이에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인성은 그렇게 판결했잖아요.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우리 나쁜 짓이라고 하면은 뭐 객관적일 아닐 수 있으니까 상식에 안 맞는 짓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길에서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꾸 내보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조상원이죠. 도이치 주가 조작 그 무혐의 발표했던 검사. 서울 차장 검사. 조상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얼굴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라고 소개합니다. 우인성 판사도 제가 기회가 되면 자꾸 보여드릴게요.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인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뺐어요. 몇백만 원짜리 빼니까 형량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네. 가방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은 뺐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받은 건 확실한데 맞습니다. 이거는 청탁용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탁용 같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낯설죠. 이례적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1금품 1청탁 이래야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랄까요? 법원이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형사 판결에도 경험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8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들고 옵니다. 이 부분이 2022년도 4월 7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의 선출된 직후고 덕담만 오갔으니까 그냥 받아도 된다. 이 판결이 굳어지면요. 대통령 임명 직후에 어떠한 청탁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명품백을 가져가 주든 금품을 들고 가든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또 1,2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줄 때는 뭐 UN 5사무소 이러면서 통일교의 현안 청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아마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이진관 재판부가 이야기한 대로 고등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법리이자 상식이고
법관도 대한민국 법관 수준이라면 그 판단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 어떤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 나와야 되는데 이 가방 갖다 줄 때는 청탁이 없었구나. 이 가방 갖다 줄 때는 구체적으로 부탁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유죄. 이게 어떻게 맞는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법률 용어예요. 우리는 좀 낯설지만 포괄일죄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로 포괄이에요. 포괄 해서 하나의 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절도범이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훔친 경우에도 한 개의 절도죄로 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포괄일죄 좀 어려운 용어인데 신은기 변호사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 이런 행위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끊어서 보면은 또 앞에 범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포괄로 묶어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포괄일죄로 이 모든 범죄 혐의들을 보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자꾸 쪼개가지고 이제 앞에 것들을 좀 봐주는 이런 행태가 나왔던 것이. 고 저는 이 알선수재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준 사람 처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뇌물로 갈 수도 있는데 뇌물로 가면은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합니다. 근데 특검에서도 이거를 알선수재라고 상당히 싸게 끊어준 건데 결국에는 김건희 그 우인성 재판장이 얘기한 게 뭐라고 합니까? 계약서 같은 거 안 썼으니까 뭐 정치자금법도 무죄고 뭐 알선수재도 앞에 거는 빼주고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리를 갖다가 해괴한 논리를 해놔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가 봐주기 판결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성배 씨 판결을 통해서도 이진관 재판장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듯이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윤석열의 권력을 같이 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론적으로는 뇌물죄 공범으로 엮는 것이 이건 훨씬 더 맞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로 가더라도 권력자가 뇌물 달라 그 알선수재 그 권력 이용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얘기합니까? 알아서 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 그대로 전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고 그동안의 1심의 이 이상한 해괴한 법리를 만들었던 것들은 다 파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재판 진행되는 것을 생중계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재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쭉 계속 재판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저런 식으로 재판을 했구나.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판사면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청탁용, 이것은 청탁 아닌 거 이렇게 구별이 가능합니까? 포괄일죄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아니 그것이 뇌물이지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먼저 주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바쉐론 콘스탄틴인가 그 비싼 시계도 어떻게 해서 김건희가 그 남자 이름 뭐예요? 서정빈 받았습니까? 아유 시계 멋있다. 나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데 그런 시계 차면 참 좋은데. 대통령 마누라가 그렇게 하면 내놓으라는 거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건 사업 못하죠. 그게 주라고 하는 거지. 야, 그 시계 풀러서 나 줘. 나 대통령 와이프니까. 이렇게 해서 뺐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라고 안 했다? 뇌물을 누가 먼저 꼭 주라고 합니까? 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사업을 딱 큰 걸 하나 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군수 와이프한테 사과 상자에다가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도 뇌물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가 이놈을 살려줘야 되는데 왜 살려줘야 되는지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일인 줄 알고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뇌물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건 무죄.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조폭 영화를 봐도요. 진짜 힘 있는 배후 조폭의 그 수괴들이 누구 죽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까? 그냥 손 하나 까딱 하는 순간 그냥 가가지고 행동대장들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물며 조폭의 세계도 그렇게 하는 게 영화에 나오는데 이 권력자가 그 요청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윤석열한테도 시간과 날을 바꿔가지고 특혜를 베풀어주면서 지기현이가 빼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날로 다 하거든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탁의 문제도요. 과거에 이재용 그 삼성회장 사건에 대해서는요. 박근혜랑 눈빛만 보고도 묵시적 청탁했다 그래가지고 제3자 뇌물 다 인정했거든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알선수재로 와서 혐의도 싸게 끊어준 데다가 어떤 건 청탁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걸 판사가 구별해준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정의를 구부리는 것이고 지 멋대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그 판사의 양심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묵시적 청탁과 관련되어서 어떤 경우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경험칙, 상식 이런 게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미 다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이 청탁이 인정되려면 그 당사자 간에 전달되었을 때의 관계, 그리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청탁을 할 만한 어떤 사업,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다 요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통일교와 관련된 김건희와의 선물이 전달되었을 시기와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 간에 김건희와 이 전달한 건진법사나 윤용호라든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오래 있었던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전달된 게 통일교 측에서 전달됐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됐던 시기가 2022년 단선 직후로 관련되어서 통일교가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 당선된 이후에 이 선물을 전달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선물이 전달됐던 시기와 방법, 관계, 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당연히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명확한 대법원 관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부인하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안 된다고 안 되는 논리를 찾아내고 이거는 정말 이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바이올렛 님이요. 100번 양보해서 청탁이 아니라고 합시다. 공무원 마누라가 고가의 명품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놓고 김혜경 여사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사용을 두고 그렇게 시끄럽게 지읒 리을 했나요? 아, 혈압올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을 왜곡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샤넬 가방은 유죄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아, 이것은 확실하네, 그렇게 상식에 맞으면 국민들이 그래, 그건 제대로 된 판결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판결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재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에 왜곡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지기현이가 비록 윤석열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이것은 뭐 갑자기 즉흥적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등 물리력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라고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장동혁이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지기현 같은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판사 자격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진관 부장판사로 돌아가서 저는 이진관 판사의 그 상식적인 판결도 높이 평가하지만 항상 어떤 성찰이 있는 것을 높게 치고 싶습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윤용호에게 그 뇌물을 이렇게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또 판시를 했어요. 전씨의 알선 행위로, 전성배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정교 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 이걸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아까 지기현이나 우인성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향후 재판에서 또 어떻게 갈지 주목이 되는 시점에 지금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종교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산을 하거나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논리가
제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정교 분리라는 게 왜 헌법에 있겠습니까? 종교가 정치에 저벅저벅 들어가는 순간 많은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어떻게 했습니까? 전성배라는 건지법사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와 선을 대고 편의를 봐주려 들었고 현안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했고 그러면서 700만 원, 800만 원, 6천만 원 목걸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당원 가입을 시키고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김건희가, 건진이, 그리고 윤영호 씨가.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라면 어떻게 단죄해야 됩니까? 아, 이때는 말이 없었으니까 무죄. 이렇게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이런 엄중함을 봐야죠. 이게 일반 피고인 사건입니까? 아니요. 현직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본인이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일 때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엄단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인성 재판부처럼 청탁 없이 그냥 덕담으로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갖다 주면 무죄. 이게 가이드라인이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 그리고 이걸 엄단하는 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정치적으로도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판결에. 이거 항소심 가면 아마 교통정리가 될 텐데 누가 승자인지 누가 맞는 판결을 썼는지 곧 나올 겁니다. 예. 우리가요, 참, 이제 헌법을 참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는 게 됐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헌법 공부 좀 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 유전 원칙 얘기하면서 이제 농지를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헌법 121조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이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경자 유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자,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 사람만 유전 가질 수 있다. 밭을, 논밭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헌법에 있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맞춰서 이것은 원래는 이게 헌법을 만들 때 지금처럼 농지를 소유해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하도 소작농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소작농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저렇게 땅값 올라갈 만한 곳에다가 논 사놓고 맡겨놓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논을 사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헌법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헌법 공부할게요.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님께서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 앵커님 설명하신 120조 이하의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균형 발전과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되고 간섭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라고도 다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헌법에서 국가에게 명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동안에는 강조도 안 됐고 읽어보지도 않고 아예 언급조차 안 됐다라는 것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묵혀있던 것들을 소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저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 알고 응원을 해드려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해서 왜 그러면 어제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통합 행정법을 왜 통과를 안 시켰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이견을 좁혀가면서 충남과 대전 그리고 TK 그리고 전남 광주 이걸 통합 법안을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수기가 있었지만 이견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했고요.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원래 합의했었던, 원래 사실 대전과 충남은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 해달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해서 이렇게 막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마지막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정치인을 포함한 그 주민이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 통과가 시키기 본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유구한 역사의 어떤 행정적 이런 문제를 일방 강행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는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모든 재판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식에 맞는 판결. 그렇지만 정상적인 판사가 비정상적인 판사보다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위에가 썩었다 하더라도. 이제 박성재가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걸렸어요. 박성재는 제가 보기에 정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한독수보다 더 나쁜 자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법적인 계엄과 관련된 것 다 이렇게 코치하고 비상계엄 해제한 이후에도 만나서 논의하고 그랬던 자가 박성재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해가지고 2번이나 구속영장 심사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딱 걸린 겁니다.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밝혀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되겠죠. 하나하나 증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법정에서 가려낼 겁니다. 어제는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그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을 했을 때는 네. 증인이 이미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한 후에 그렇게 증언한 겁니까? 예. 증언할 당시에는 지시를 한 상태였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국 금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인데 네. 통상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증인이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밝혔을 테니까 왜 밝혔는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통상적인 그런 범죄자와는 다르게 헌법이 유린됐고요. 이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자, 신은규 대표님, 지금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출입국 금지 사실을 밝혔다고 박성재 장관한테 혼난 뒤로 사표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류혁 전 감찰관도 네. 아마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획이 있었고, 그 2024년 12월 3일에 실행이 있었고, 그걸 국민들이 막으면서 그 사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증거 인멸과 관련자들에 대한 저런 포갑과 억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정에서 그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박성재라는 자는요, 사실은 김건희의 하수인 아닙니까? 그전에도 내란 이전부터도 검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그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보고하고 김건희와 연결된 그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수사가 들어갈 예정인 것인데, 그 흐름 속에서 내란과 관련해서도 저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 묻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전 이진관 재판장이 가장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저는 처리해도 저는 모자른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박성재 장관만큼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은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배상업 전 출입국관리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사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인 거잖아요. 그 내란 개헌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출입국을
법적인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란과 관련된 가담 행위를 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인력과 관련된 부분, 수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공간을 마련하라라고 교도본부장에게 이걸 또 지시했다라고 하고 그걸 또 다 확인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안가회동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 부인하고 내란 목적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계엄의 주요한 내용을 계엄 전부터 이후까지 다 관여한 것들이 다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법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위원을 했다라고 하는 계엄과 내란을 다 막고 몸으로라도 막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저렇게 법정에서까지 부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은요, 출입국 그 본부 쪽에서 쭉 자라온 관료입니다. 옛날에는 법무부 산하 기관은 다 검사들이 해먹었어요.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 다 검사들이 했죠. 그랬다가 지금은 교정본부장이나 출입국본부장을 그쪽에서 네.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죠. 개방직으로 열고 예. 그게 민주정부에서 했던 선택이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맥락이 있는데 이 박성재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던 날인데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어요. 윤석열은 지금 출국 금지가 됐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 배상업 씨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성재 씨가 거기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 경로를 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바로 법무부 업무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업무가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 복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류혁감찰관께 이제 들은 말로는 원래는 뭐 기조실, 감찰국 이렇게 법무부의 장관이 공석일 때 이제 공백이 있을 때 그 순서대로 하는데 출입국 관리 업무부터 보고를 받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불법성 인식이 없었습니까? 박성재 씨. 이 부분 2번이나 빠져나갔어요. 영장 실질에서. 나 몰랐다. 지금 재판 과정에도 불법인지를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이거 문제 있으니까 다른 교수들한테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었고 류혁감찰관 심지어 공공시 9분에 사표를 썼고 이건 불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평생 검찰로 살고 법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몰랐다? 심지어 다른 재판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에는 군을 지금 국회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김용현이 인정할 때 그 옆에 박성재가 있었다라는 이런 재판 사실 인정도 있습니다. 더는 못 빠져나갈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던 자들이 이진건 부장판사 앞이면 다 이제 걸리니까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최상목이 지금 위증죄로 재판받지 않습니까? 이자도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한 거죠.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걸리니까 기피 신청을 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꾀를 내는 겁니까? 기피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속된 말로 쫄리니까 이 재판부에서 못 받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연책일 수도 있고 한번 해보는 절차에 불과하지 소기의 성과는 못 거둘 겁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특수관계, 예. 예를 들면 뭐 판사와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 사이에서나 또 여러 가지 그 유착 관계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실무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냥 기사 한 줄 뽑아내기 용으로 최상목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나 지금 떨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기피 신청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특수한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장과 이 사건과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진관 이 재판장님은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특수관계가 하나 있기는 있죠. 서울법대 동문. 아이고 참. 지금도 기억나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라? 이상민인가? 법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요. 이진관 재판장이 정상적인 재판입니다. 원래 그럼요. 재판은 네. 공정해야 되니까 이분이 뭐 특출나게 잘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 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여라도 더 챙겨드리고 더 많은 일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대법원장 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전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잘못된 재판들이 항소심에서 이제 바로 잡혀지고 그래야 우리나라 심급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받고 나서는 실망을 했나 봐요. 아, 주기현이가 무죄 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바로 그날 변호인도 이렇게 뭐 다 뭐 특검이 하란 대로 하니까 계속 뭐 법을 다퉈야 될지 어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도 교도소 구치소에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항소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판결 나왔을 때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자, 그런 회의가 들어서 회의 끝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윤곽근 변호사는 더 많은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국민들 회의감 드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재판이라는 게 유죄 아니면 무죄 두 개의 경우의 수 말고는 없어요. 그럼 유죄 때리면은 다 판사들이 공소장을 다 갖다가 썼으니까 재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저분이 검사 출신인데 본인도 유죄 받으려고 한 20년 공직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얼토당토하는 사법부의 재판을 부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건 윤석열에 대한 저는 과잉충성이고 이미 내란 수계에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다 인정됐거든요. 왜 친위 쿠데타 세력에 저렇게 앞장서서 앞잡이 역할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는 본인이 그동안에 검사로 살아왔다라는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아주 회의감이 드는 저는 발언이다.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뭐 무기징역이면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할까 괜히 까불다가 사형 나오면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직위원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항소할 거고 우리가 만약에 항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무죄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어차피 우리도 항소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차라리 특검이 항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 잔머리 굴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특검이 이 항소를 하겠다라고 일단 언론에도 사실상 알렸고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특검만 항소를 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무기징역, 사형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은 거야. 일방만 항소를 하면. 근데 이제 쌍방이 항소를 하면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니까 그런 법리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 변호인들이 이제는 그만 손절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평가도 있고 아마 비용도 제대로 받았겠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주저하거나 이런 톤으로 얘기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특검이 항소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좀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재판 계속 받는 것이 나아요. 어차피 이제 무기징역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될 텐데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운동도 싫어하는 놈이 술도 못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라도 하면서 자꾸 뭐 밖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재판 받으러 밖에 한번 나가는 것도 코에 바람 들어온다고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요, 변호인 접견이 시간 제한 없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계속 가능한데 재판이 없다라고 하면 접견권 자체가 변호인 접견권 자체가 제한이 돼서 사실 방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재판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항소심에서 만약 재판을 윤석열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엄에 대한 어떤 실체, 사실관계, 동기 이런 것들을 너무 축소하고 왜곡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양형에 있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뭐 피고인의 나이라든가 피고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서 양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항소심,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 동기라든지 또는 계엄의 준비 이런 것은 직위원이 완전히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네. 바로 잡아야지요.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이었지만 준비는 진작부터 치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12월 1일 날 갑자기 안 되겠네 계엄해야지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직위원이가 판결한 거 아닙니까? 조은석 특검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준비가 언제부터 돼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혔는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러면 직위원도 꼼짝 못할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탁 잡아가지고 이러함으로 이때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었을까요, 특검이? 그러니까 좀 특검 수사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내란전담 재판부가 1심부터 처음부터 물꼬를 텄어야 직위원 재판부도 이 구조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실체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맥락이 있거든요.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이틀 전에 할 수 없습니다. 이틀 전에 할 거면 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도 2024년 3월부터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맥락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일반 이적죄 따로 보고 무슨 외환죄 따로 보고 이러니까 이게 큰 틀의 어떤 사건 조망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법원 뭐라 그랬습니까? 위헌이다. 안 된다. 위헌인 걸 지금 그러면 내란전담 재판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규를 따로 만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이 입장 선회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기득권 세력이구나. 이 내란을 청산하는 데 대해서도 저항을 하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도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일단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던 부분은 안타깝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5년도 3월경에 직위원회 그 이상한 판결을 보고 내란특별법 만들어서 내란재판부 하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찬대 당시 의원께서 2025년도 제 기억에 한 6월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실제로 내란특별법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내란특별재판부까지 해서 했었으면은 이런 식의 정말 고무줄 기준 안 나왔을 텐데 참 저는 그 부분이 지금도 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이대가 내란 인사냐 아니냐를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됩니다. 근데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1년 전부터 내란을 기획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 12월부터는 윤석열이는 내란을 기획했던 건데 조이대는 2023년 12월 중순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대가 내란 인사라는 규정 속에서는 더 이상 정말 저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임기가 2027년 6월까지 지속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사법부 발에 이런 이상한 판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조금 더 이 내란을 정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과 좀 노력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